외불방 11회차 1번 봅시다. 자, 경찰정보원 행동강력 14조 대단히 중요하죠. 받을 수 있는 놈과 받으면 안 되는 놈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1회 100만원, 매회 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건 안 돼. 명목에 관계없으니까 무조건 안 되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조건이 맞아서 받는 건 괜찮다 그랬죠. 따라서 소속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끊어주시고 상급자가 위로 경력 포상 목적으로 하급직 공무원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돈 주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적 거래에 공무원이 빌려준 돈 받는 건 얼마든지 받아도 됩니다. 내 권리니까요. 다만 증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증여는 내 재산을 넘겨주면서 반대급부를 안 받는 거기 때문에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제외해야 되는 거고요. 친족, 부모님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여유가 있으셔서 이거 결혼할 때 못했어라 라고 주시는 돈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서 주는 게 아니고 자녀라서 주는 거니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금품 등을 제공해서 예를 들어 조기축구에 갔는데 회칙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 근데 이건 사실은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동호인에 가입시켜 놓고 조건 맞춰서 회칙을 조정한 다음에 돈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받았으면 신고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2번 봅시다.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냉소주의는 무조건 비웃는 거니까 극복해야 되고 회의주의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결론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거니까 이거는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 그랬죠. 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이 있는데 X이론은 성악설, 인간은 원래 나쁘다. Y이론은 성선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관 중 인간이 책임있고 정직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이야기죠. Y이론이겠네요. Y이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억지로 끌어당길 필요가 없다니까 동기부여만 잘해주면 일 잘합니다. 민주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 X이론은 원래 인간은 게으르고 부정직합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일을 하는 거죠.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권위적으로. 따라서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은 Y이론이 극복 방안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훈련과 직무명령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은 문제에 오타가 있으니까 이번에 거기 지문을 실질적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 부분을 자 설명드릴게요. 1번 직무명령이건 훈령이건 간에 둘 다 뭐는 아니죠?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효력만 가지고 있냐면 대내적 효력만 가지고 있겠죠. 됐죠? 법은 아니고요. 따라서 대내적 효력만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직무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거고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하는 건데 훈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훈령을 내렸어요. 이 둘은 관청이기 때문에 관청으로 볼 때는 훈령이 되는 거지만 경찰청장이 상급자고 시도경찰청장이 하급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뭐가 되죠? 상급자와 하급자가 관계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직무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명령은 훈령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훈령은 뭐가 될 수도 있다. 직무명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겠다. 그죠? 그 다음 2번 가봅시다. 2번에 가서 보시면 하급경찰관청은 훈령의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려우니까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요 실질적 요건은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적법성이 있겠죠.
명백성 있고요. 실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 뭐 공익성 이런 내용적인 이야기죠. 따라서 어려우니까 원칙적으로는 하급관청에게 심사권이 없는데 불령의 내용 자체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거고요. 명백하게 범죄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절도범은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사살한다. 누가 봐도 잘못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급관청에게 심사권이 있고 당연히 복종을 거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2번 지문 맞는 이야기고요. 3번에 가서 보시면 직무명령은 경찰 공무원의 개인을 구속함으로 맞죠? 출장명령 내렸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전보 가버린 거예요. 출장 가기 전에 전보 명령이 떨어지면서 다른 기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출장을 갈 수가 없게 되니까 직무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출장 가라는 직무명령은 이행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가봅시다. 해와경찰서자 훈령은 무조건 누구 거, 애매하면 누구 걸 따라가야 되냐면 가까운 쪽을 따라갑니다. 왜냐? 훈령이건 직무명령이건 나한테 간섭하는 거거든. 간섭하는 거니까 쉽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남의 집 아주머니보다 우리 엄마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니까 할머니보다 우리 엄마가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거니까 가까운 쪽 따라가는 겁니다. 됐죠? 가까운 쪽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해와경찰서 소속이니까 해와경찰서는 당연히 서울이죠. 그러면 서울시 경찰청 훈령도 있고 경찰청 훈령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와경찰서가 해야 될 일을 더 자세히 아는 건 바로 위에 있는 서울시 경찰청 훈령이 잘 알지 경찰청장은 잘 몰라요. 따라서 누구 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서울시 경찰청 훈령을 따라야 되겠죠. 서울시 경찰청 나랑 가까운 훈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옳지 않은 거. 그래서 해설지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답을 좀 4번으로 3번은 고쳐주십시오. 4번 가봅시다. 우리 부관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부관은 좀 쉬울 겁니다. 붙이 붙자에 압속할 관자죠. 그래서 주된 행정행위에 붙어서 나옵니다. 부종성이고. 행정청이 마음껏 붙이는 거니까 재량행위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어요. 물론 기속행위일 때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죠. 행정행위에 보관을 붙일 수 있죠. 따라서 이건 반드시 행정청이 액션으로 붙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인 법정 보관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보관은 아니더라. 자, 그럼 1번 봅시다. 행정처분과 보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죠. 그러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거 부당결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서로 관련 없는 것끼리는 연결하면 안 된다.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 공법상으로 제한이 있는데 그걸 피할 목적으로 국민인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편법이죠. 공무원이 공법상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한테 뭘 강요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사법상 계약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공법상으로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사법상 계약 때문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위법하죠.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면 안 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은 국민한테 유리하게 공법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없는데 행정청이 사법상 계약으로 나한테 책임을 묻는다? 부담을 준다? 전부 다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린 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적법했어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부과는 붙일 수 있는데 지하상가 이용권을 주면서 한 달 이용료는 100만 원입니다. 라고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우리 행정법은 처분시 기준이거든. 처분시 기준이니까 처분할 때 부담을 붙일 수 있는 법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위법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설사 나중에 처분할 때는 부담을 붙일 수 있었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붙여진 부담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왜?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처분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하게 붙였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2번 질문 틀렸어요. 3번 가서 봅시다. 부담의 이행으로 하게 된 사법상 매매행위가 있겠죠.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에요. 별개의 처분. 그래서 지하상가 이용권을 주는 대신에 이용료를 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상가 이용권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다른 거 우리한테 매매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부담의 불가증력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유효, 무효를 판단하면 됩니다. 왜 불가증력 문제와는 별도라고 하냐면 요거는 사법상 매매니까 처분이 아니잖아요. 처분이 아니니까 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4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요. 예를 들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줬는데 허가의 존속기간은 3개월밖에 안 준 거야. 그거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 됩니다.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은 같은 말이 바로 갱신기간이죠. 따라서 기간이 너무 짧으면 그 기간 사이는 그 짧은 기간은 갱신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정책적 이유든 법적 이유든 한 번은 갱신을 해야 되니까 기간을 초반에 짧게 주는 거고요. 따라서 그 뒤에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기한이 부당하게 짧지 아니하게 된 때라면 더 이상 문제될 건 없잖아요.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10년, 20년 권한 주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기간 연장 불허가는 할 수 있죠, 당연히. 당장에 지금은 짧게 주고 바로 불허가하면 안 되지만 당초의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해주면서 충분히 자신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야.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서 그제서야 불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거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 하자의 승계 한번 봅시다. 승계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 어디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만 성승계입니다. 자, 선행행위가 무효예요. 무효. 무효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떻다? 100% 승계라고요. 100%. 자, 100%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논의의 실익이 없어요. 따라서 무효인데 동일성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 나오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방금 이야기했죠. 무효가 되면 100% 정제되는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다니까. 이 이야기는 동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동일성에 관한 이야기는 취소 사유일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뭐하고는 상관없다. 무효인 경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아예 틀린 지문이고 논의의 실익이 무효는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없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 가서 보시면 적정행정의 유지에서 즉 선행행위에 대해서 불가정력이 생겨서 못 다투는 사실 처분이 잘못됐던 거지. 그러면 후행행위에서 다투기라도 해줘야 행정이 적정성을 유지하게 될 거 아니야. 하자의 승계는
후행행위에서도 다툴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넓게 인정하면 넓게 인정 국민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2번 맞습니다. 3번 선행행위에 불가정력이 발생 안 했으면 선행행위 다투면 되지 넘겨줄 필요가 없고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은 뭐지? 동일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위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4번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말은 뭐야? 동일성이 없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동일성이 없으면 뭐가 안 돼? 승계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됐죠? 그래서 동일성이 없으면 됐나요?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게 원칙이야? 승계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요게 원칙인데 문제가 있죠. 동일성이 없다고 해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따라갔더니 국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손해, 즉 수위 난도를 넘어가는 손해가 생겨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승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생긴다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 보면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위 난도를 넘어오는 가혹함을 가져온다.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고 1번이 틀린 질문이죠. 자, 6번 이번에는 강학상, 허가, 강학상이란 말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학문상 이런 뜻이니까요. 자, 우리 허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다? 내가 허가 신청할 때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허가 받을 때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럼 허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신청 당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이 아니고요. 언제 당시? 처분시 기준이죠. 처분시 기준. 됐죠? 아유. 처분시 기준입니다. 처분시.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2번 가서 봅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됐죠?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죠? 종기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종기가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허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방금 했던 문제죠.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그거는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라고 봤고요. 이걸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갱신기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됐죠? 그러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청이 있어야 갱신 신청이죠. 끝나면 허가 효력은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허가 신청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청이 있어야 그 신청이 뭐가 되는 거야? 갱신 신청이니까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미 종료가 됐어요.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 허가 기간이 만료했으며 허가 효력은 상실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신청은 뭐가 되지? 새로운 허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허가가 있었던 어쨌든 새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허가의 갱신이에요. 갱신은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걸 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럼 원래 허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허가의 유효기간인데 다시 이만큼이 갱신된 거죠. 갱신이란 말은 바뀐 거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야. 여기 갱신이에요. 같은 허가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법 위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허가기 때문에 이때 법 위반 사실이 갱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당연히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갱신 안 해줄 거고, 갱신하고 난 뒤에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허가를 뺏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가서 보시면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갖는 거 맞죠? 그런데 갱신 후에 갱신 전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 같은 허가니까 허가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방금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4번 구석유 판매업자의 허가는 혼합적 성질, 즉 위험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석유 판매업이에요. 주유소 말고. 요거는 혼합적 성질이 아니고요. 대물적 허가입니다. 대물적 허가. 됐죠? 그래서 우리 기름집이라고 어릴 때 부르던 거 있습니다. 보일러 기름 넣어주던 거. 요거는 대물적 허가예요. 그러면 우리 대인적 허가는 승계가 안 되지만 대물적 허가는 뭐가 되죠? 승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기 보시면 양도인의 허가 취소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승계가 된죠. 승계가 되는 거니까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번 아청법 갑시다. 신분 위장수사, 신분 비공개수사 둘 다 몇 개월?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신분 위장수사 3개월이고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죠. 3번 사법경찰관리는 신분 위장수사, 물론 신분 비공개수사로 안 되면 신분 위장수사로 하는 거니까 보충성이 적용되는데 검사 거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 그러면 일단 먼저 하고 긴급 들어가면 무조건 몇 시간? 48시간이니까 3번도 틀렸죠. 4번 신분 비공개수사는 법원과 검사와 법원을 거치는 신분 위장수사와 달리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라서 경찰선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종료되고 나면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국가수사본부장이. 따라서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8번 갑시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게 강제퇴거가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금고 이상입니다.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전과자죠. 쫓아낼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인데 지금 놔주면 어디 가서 숨어서 불법 체류자 될 것 같아. 그러면 붙잡아 두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0일 플러스 10일이고 강제퇴거 명령서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하지만 경찰에게 부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9번 통합방위사태입니다. 통합방위사태는 지휘권자가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모두 동일하게 지역군사령관이 들어가고요. 통합방위본부장은 갑종사태일 때 등장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 병종사태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는 거니까 기역지문 틀린 게 되는 거고요. 니은 가서 봅시다.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받는 건 세 종류가 있죠. 갑종사태나 또는 을종사태와 병종사태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일어났을 텐데 이때는 중앙협의에 거쳐서 국무회의에 거쳐서 통합방위사태 선포할 수 있다. 니은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디귿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을종사태와 변경사태가 발생하면 그때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는 거. 뒷구집은 맞네. 리을 가서 봅시다. 시도지사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 선포를 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선포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포는 끝났고 선포한 때는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 체계는 책에선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리을 지문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보고와 관련된 겁니다. 미흡.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됐다는 것은 거기 간첩 등장했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퇴거시키거나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절대 경찰 등장하지 않아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안 들어옵니다. 통합방위사태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 사람을 대피시키거나 할 때는 경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매불망 11회차 마지막 10번 합시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나옵니다. 현장에 출동했어요. 발견했어요. 갔는데 이미 학대는 끝났지만 혈흔이 발견됩니다.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현저해 보이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하는 조치가 응급조치죠. 제지 있고요. 격리 있고,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의료기관 인도, 그리고 최근에 새로 개정된 거,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혼한 배우자 중에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가 학대를 했어. 그럼 엄마한테 보내주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때는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어느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과 연고자 등에 인도하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동의 의사존중이니까 동의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죠. 2번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되도록이면 동행하에 출동하도록 하는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위한 법, 아동을 보호하고 사례 관리를 위해서 조사나 질문할 수 있는 건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입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응급조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72시간. 주말이 길면 48시간 연장이 가능하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 응급조치 후에는 72시간. 긴급 들어가면 몇 시간? 무조건 48시간이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이야기고 아동학대 범죄는 임시조치, 응급조치하고 나서 임시조치할 때 72시간은 제약이 두죠. 왜? 피해자가 아동이니까. 그러나 가정폭력 범죄는 72시간은 제약은 없고요. 긴급한 경우에 48시간은 모조리 다 똑같죠. 됐죠? 자, 11회차 수고하셨습니다.